대기업 집단 규제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봉훈 교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모입니다. 저는 경제법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고 있고요. 경제법이라는 분야는 사실 이 법조 실무에 있는 분들이 자주 쓰는 그런 용어 명칭은 아니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하나의 법용역으로 올해 주로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경제법 중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공정거래 분야를 주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무엇보다 이 자유시장 포럼 첫 번째 이 자리에서 저희가 발제를 하게 돼서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명복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기업 집단 규제 합리화 방안이라고 하는 큰 주제,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그걸 좀 모디파이 했다면 앞으로 대기업 집단 규제의 어떤 방향이 아니라 향방입니다. 예. 방향을 제가 뭐랄까 이 어떤 확신에 찬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가 좀 깔렸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법, 공정거래법,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집단 규제 쪽으로 오게 되면 사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몇십 년 동안 관련 분야 실무를 해오셨고요. 또 법 쪽에서 아니면 공정위에서 또 어떤 분들은 업무상 관련된 업무를 하시면서 이 제도를, 이 규제를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상당히 이해하는 어떤 깊이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런 자리에서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는 이따 저희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자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시간 제약도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그 다양성을 감안했을 때 대기업 집단 규제에 관해서는 일단 아주 디테일한 주로 법조인들이 모여서 할 얘기들은 좀 일단은 좀 놔두고 이게 라운드 테이블에 맞게 그냥 주로 이제 귀로 청취하기 좋지 않습니까? 라운드 테이블이. 그래서 청취하기 좋게 주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저희 발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저희 이 발제 이 제목을 보시면 이 파퓰리즘과 아카데미즘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표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 정책 내지는 규제가 지난 36년여 동안 보여온 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규제라고 하는 것, 이것도 지금 대기업 집단 규제니까 규제라는 것들을 보면 대체로 점점 더 근래 들어올수록 이런 파퓰리즘과 아카데미즘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도의 문제고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치느냐, 어떤 규제나 정책이 파퓰리즘에 더 가깝게 움직이느냐, 아니면 좀 더 그래서 전 이제 학계에 있기 때문에 좀 합리성을 대표하는 합리적 이성을 대표하는 어떤 그룹으로 이 어떤 아카데미즘을 이제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규제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완전히 또 파퓰리즘 쪽에 가까이 가 있는 규제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 개별 규제나 정책을 들여다보면 양극단이라면 극단이죠. 이 크게 파퓰리즘과 아카데미즘 사이에서 어떤 계속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변화 발전해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나마 짧은 소견으로 대기업 집단 규제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때에도 아무래도 저로서는 좀 더 파퓰리즘으로부터는 거리를 두고 조금 더 합리적인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 모색, 이른바 아카데미즘 쪽에 좀 더 가야 된다. 지금의 우리 논의가, 대기업 집단 논의가 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 발제 내용은 크게 세 파트입니다. 첫 번째 이 스토리아라고 하는 건 히스토리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집단 규제의 출발과 그 다음에 한 40여 년이 좀 안 됐습니다만 그간 대기업 집단 규제의 변천, 그 다음에 규제 변천을 바라보는 시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이런 히스토리라고 하는 걸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오늘 자유시장 포럼에서 대기업집단 규제를 좀 더 합리화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게 된 어찌 보면 모멘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왜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를 고민하는가 라는 말씀이죠. 어떤 계기가 있길래 그런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키워드 정도만 제가 소개해놨습니다. 글로벌 경제 심화, 그 다음에 3, 4세 승계의 완성 단계, 그 다음에 지주회사 체제의 확대, 그 다음에 지배구조 논의의 방향성이 상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집단, 대기업집단, 뭐 내진 재벌이라고 불러더라도 이 재벌의 내진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논의는 적어도 규제 차원에서는 상당히 방향성을 상실하는 계기가 저는 이제 지주회사 체제 정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을 비롯한 이 신흥 대기업 집단이 등장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글로벌리 이 플랫포비아라고 하는 이른바 플랫폼에 대한 공포, 정말 메가 플랫폼에 대한 어떤 공포, 이것들도 지금 우리는 이제 대기업 집단의 규제 틀 속에서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스펙투스는 과연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이겠죠.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향방,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부터, 그 다음에 지정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실제, 규제, 수단들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사후규제는 사후규제대로 뭔가 이제는 좀 더 말씀 그대로 이제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히스토리아 부분은 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 집단 정책 내진 대기업 집단 규제 내진 재벌 규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것은 바로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입니다. 그래서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던 건데 적어도 당초에 우리 공정거래법에 경제 집중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대기업 집단 규제가 들어온 그 배경 내지 취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일반 집중의 억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반 집중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수의 기업 집단이 우리나라 국민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어떤 부가 너무 지나치다, 크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겠죠. 그래서 당시에 적어도 배경, 문제의식이라고 하면 적어도 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고요. 문어발식 경영을 한다든가, 가공자본을 통해서 계열사를 확장한다든가, 금융보험사를 통한 계열사 지배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문어발식이든 아니면 뭐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든 이 모든 어떤 그 당시의 문제의식의 정점에는 총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총수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 집단의 개념이 들어오고, 지정제도가 들어오고, 또 지정된 기업 집단에 대해서 이른바 출자 규제, 의결권 규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틀은 이른바 이 프레임워크는 1986년 개정법에서 이미 다 잘 만들어졌고, 중간중간에 뒤에 변천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이른바 대기업 집단 정책의 부침 내지는 변천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 기본 틀은 지금까지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동일인을 중심으로 한 기업 집단의 개념과 정의, 그 다음에 지정, 그 다음에 지정된 기업 집단에 대한 일련의 규제. 큰 틀에서 보면 출자 총액 제한이 없어지고 순환 출자가 들어오고 하는 뭐 이런 일련의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인 이 프레임워크는 사실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기업 집단 정책이 공정거래법에 도입되어서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사실 여러 평가들이 존재하는데 일부는 결국 이제 대기업 집단 정책이 이게 공정거래법, 그다음에 공정위에 소관이 됐기 때문에 결국 경쟁 정책의 틀 속으로 편입되었다라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저는 이제 요 슬래시 뒤에 결국 이 대기업 집단 정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간 것,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것, 이 부분은 그 이후 86년 내지 사실 뭐 84년 이후 다 마찬가지지만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이 꾸준히
확대되었다. 내지는 공정위에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상당히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통적인 경쟁 정책만을 하질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결국 이 대기업 집단 규제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재벌 정책이라고도 하고 내지는 대기업 집단 정책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정책을 맡게 되었다는 것.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하도법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법률을 통해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중소기업 정책의 일부도 담당하고 있고 소비자원이 그 산하에 있듯이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을 또 주관하고 있고 소비자 정책의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란 말이에요. 소비자 기본법상.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제가 몇 개 언급한 것만 봐도 경쟁정책, 그다음에 재벌정책, 소비자정책, 중소기업 정책 정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국민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정책들, 경제정책들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맡아왔는지 그 추세를 보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 40여 년의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사 속에서 공정위의 어떤 그런 위상, 역할, 조직, 권한 모두 다 큰 흐름으로 보면 놀랄 만한 어떤 성장세를 보여왔다는 것이고 그 틀 속에서 결국 대기업 집단 정책을 과연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처에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연스럽게 맡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변천 부분에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아까 처음에 제도 도입 당시에는 일반 집중, 국민 경제에서 소수의 기업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주로 문제 삼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초점이 어떤 관심의 초점, 문제 초점이 결국 소유 지배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이제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도대체 일반 집중이라는 거는 그 실체도 모호하고 말로는 결국은 소수의 기업 집단이 우리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말하지만 그 비중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인데 적어도 우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 규제는 특정 기업 집단의 상대적 규모, 비중을 가지고 지정하거나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사이즈를 가지고 지정하고 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반 집중이라는 것의 실체도 모호하고 어떤 측정 방법도 모호하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그런 일련의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나온 대안 즉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대기업 집단 규제할 때 일반 집중 이건 너무나 모호한 것이고 결국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다면 소유지배의 괴리화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았어요. 90년대. 결국 그것은 총수는 정말 소수의 지분으로 때로는 지분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 지배를 해. 이런 식의 어젠다가 만들어졌죠. 작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이 상당히 확산됐던 것이 90년대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거기에 맞게 또 우리나라 기업집단 규제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또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로 오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소유지배 괴리와 관련돼서 또 많은 반론들이 나오죠. 아니 도대체 주식회사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 제도에 따라서 다른 어떤 특정 회사를 지배할 때 100% 지분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그 논리가 어딨냐. 우리 회사법의 기본 원리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회사법적인 어떤 측면에서나 아니면 또 마찬가지 또 다른 일단의 경제학자들 차원에서나 소유지배의 괴리도 이거는 답이 없어. 꼭 뭐 소유자가 경영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결국 이제 아주 원론적으로 소유 경영의 분리라고 하는 문제와 엮이면서 많은 논쟁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결국 2000년대 넘으면서 결국 우리나라 상위 대기업 집단들 사이에서 결국 이제 승계 문제가 생기죠. 3세 승계, 4세 승계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좀 편법 승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영권의 어떤 편법 승계나 아니면 부의 편법적인 이전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의 초점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부당 지원, 사익 편취 등에 관한 규제들이 좀 강화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럼 과연 2022년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때나 아니면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 때나 대기업 집단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 삼는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이 연장선상에서 어떤 또 다른 제4의 뭐가 나올 것이냐? 제4의 아니면 이것들을 그냥 믹스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태는
이것들이 다 믹스되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규제에는 일반 집중에 초점을 맞춘 부분도 있고 소유지배 쪽에 맞춰진 부분도 있고 승계 쪽에 맞춰진 부분도 있고 이것들이 다 뒤죽박죽된 상태. 편법승계라고 하면 주로 소유 집중이라는 용어로 이제 학계에서는 주로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문제 의식들이 다 섞여 있는 어떤 그런 규제들이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규제의 어떤 저 공정거래법에 들어있는 규제의 내용들이라고 보니까 결국 이제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따져봐서 아니다 싶은 거는 X를 치고 뭔가 정말 향후 앞으로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에 걸맞는 대기업 진단 정책의 어떤 키워드를 뭐 하나 만들어 갈 것이냐 그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맨 마지막은 다 아시는 것처럼 2012년 경제 민주화가 대선 화두로 부상을 하면서 결국 이제 보수 진보를 묻지 않고 결국 대기업 집단 규제는 꾸준히 큰 틀에서 보면 강화 일로를 걸어왔다라는 게 이제 변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현행 우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 규제를 이제 간단히 개관한 것이고요. 뭐 지정 그다음에 지정된 공시대상 그다음에 상호주체장 기업집단 등등 그 지주회생회장 하여튼 요 표는 그냥 요게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의 기본 틀이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저희가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내지는 규제의 합리화를 모색하는 그런 계기를 몇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기와 관련돼서 대기업 집단 문제를 진단해봐야 하고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일반 집중이 문제인 거냐, 승계가 문제인 거냐 등등 정말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모든 논의의 출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진단은 일단 최대한 외부의 시각에서 이른바 객관성을 담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문제 진단에 있어서는 어차피 이거 뭐 법학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학자, 경영학자 사실 여러 파트에서 문제 진단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이런 외부의 시각에서 문제를 진단한다고 할 때는 어쨌든 이게 아카데미즘이 되게 중요한데 뭔가 합리적인 내 이성적인 판단인 거죠. 이 아카데미즘이 중요한데 외부 시각에서 아카데미에서는 적어도 이게 합리적 인과관계라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생명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대기업 집단의 문제가 무엇이고 거기에 따라 실제로 어떤 폐해가 나타나는지,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합리적 인과관계라는 겁니다. 우리 대기업 집단이 어떤 문제를 심하게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서 어떤 폐해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논증이 되는 게 원래는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증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까운 뭐 10년, 20년 놓고 봐도 적어도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러한 적어도 대기업 집단의 적어도 이런 아카데미즘을 뒷받침할 만한 논증 과정이 지난 10년, 20년간 거의 없었다. 이건 법학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에서도 마찬가지. 예, 거의 없었다. 그래서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게 되면 거의 맨땅이다라는 거죠. 예, 어떤 문제가 있고 실제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폐해가 나타나는지를 쉽게 말해서 논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지금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맨땅과 같은 상황인데 적어도 어떤 문제 제기조차 뭐 대안은 둘째치고 문제 제기조차도 누구도 나서서 말하지 않는 상황이 꽤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왔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관심이 결국 이제 때리기, 강화하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흐름이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이런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논의의 출발점이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해법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앞에서 뭔가 문제가 객관적으로 진단된다면 해법을 찾아가는 게 결국 이제 합리적 규제 방안 내지 합리화 방안일 텐데, 기업집단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서 참 중요한 것은 이 대기업 집단의 문제를 저희가 어떤 키워드로 잡느냐는 아직 열려있는 이슈이긴 하지만 겨우 이 문제 해법은 겨우 해당 그룹들 내지는 대기업 집단들 스스로가 그것이 자기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규제니까 규제를 덜 받거나 피하거나
하는 쪽에만 관심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앞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진단이 되었다면 정말 대개 집단이 이게 문제야라는 것이 정말 나름대로 논증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된다면 그렇다면 그 문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 기업 집단 스스로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정말 문제로 인식이 돼야 된다. 남의 집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위 재물이 못 깎는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만약에 대기업 집단이 나름대로 스스로 어떤 문제가 이게 정말 우리 그룹의 문제구나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정말 진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해법조차 정치권이나 아니면 기타 뭐 공정이나 아니면 일부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여론이나 기타 다른 쪽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준법 감시라든가 ESG 한참 뭐 거의 아주 트렌디하게 뭐 우리나라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준법 감시고 ESG고 그룹 차원에서 정말 대기업 집단의 문제들이라고 언급되는 것들 그것들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적어도 국내에 전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부 다 이제 준법 감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계열 회사별로 회사 단위로 뭔가 준법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ESG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만큼 추진력 내지는 구성력이 약하고 해서 그 어떤 것도 어쨌든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총수의 적절한 제어에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대기업 집단 규제의 패러다임이 지금쯤은 바뀌어야 된다. 20세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21세기도 20년이 지났다. 앞으로 80년 가까이를 지금의 규제 틀,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다면 아마 여기 이 자유시장 포럼에 계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은 그래도 뭔가 좀 바뀌긴 바뀌어야 될 것 같아. 막연하게라도 아마 그거는 느끼실 거예요. 그 환경의 어떤 변화라는 건 되게 중요하죠. 환경 변화에 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규제가 됐든 아니면 실제 규제를 받는 대기업 집단이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니까요. 이 환경 변화를 적어도 작금의 환경 변화를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한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제 무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때 90년대, 200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어떤 초반까지도 사실 국제 무역 질서는 다자주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G2 얘기가 나오고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은 다자주의는 자취를 감추고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고 또 이걸 달리 표현하면 과거에는 이걸 이제 일방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G2든 G7이든 누구든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고 그거를 결국 미국과 중국이 앞서서 주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얻어맞는 파트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그다음에 거대 플랫폼들 이런 자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일방주의 속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죠.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등 아니면 거대 플랫폼 마찬가지 이것들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산업 분야들 그러니까 일방주의에 그대로 정당하게 노출돼서 직격탄을 맞는 그런 산업들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대부분이 계열사들입니다.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데 뭐 IRA 이 대응도 나오지만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정부가 내지는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적어도 미국은 어쨌든 국가가 나서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자국 근로자 보호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무리할 정도로 드라이브를 걸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뭐냐. 제가 볼 때는 정부의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일방주의 흐름, 자국 우선주의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나 처음부터 한정되어 있다, 제약되어 있다. 터지면 해결조차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이 흐름 속에서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기업이든 기업 집단이든 각자 도생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알아서 이 파고를 잘 넘어라 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정부의 기조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각자 도생에 맡겨졌다고 하면 최소한 각자 도생을 도와주거나 정부로서는, 아니면 최소한 각자 도생에 제약이 되는 것은 좀 제거해 주는 게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른 도움을 줄 게 없으니까, 문제 해결 못 해주니까 결국 기업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니까, 그럼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건 아마 공정거래법 내지는 뭐 대기업 집단 이슈 말고도 그런 의미에서 이 접근할 수 있는, 그죠? 정부가 각자 도생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규제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공정위 규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현재 이 규제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보면, 말씀대로 일단 정말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어도 학계에서 적어도 공감이 되는, 대기업 집단의 문제는 이거야,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주회사 전환은 거의 이제 완료가 되어 가는 것 같고, 할 만한 데는 거의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주회사 전환이 거의 완료됐다라는 것은 일부 소수를 빼게 되면 사실 향후에는 승계 이슈도 사라지게 된다. 왜냐면 지주회사에 대한 어떤 경영권, 지배권만 넘어가면, 그러면 그룹 전체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순환 출자 같은 방식의 그런 승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지주회사는 상대적으로 이제 자본 규모도 적고 시가총액도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지주회사에 대한 어떤 경영권을 넘김으로써 그룹 전체를 넘기기가 쉬워졌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출자 규제를 하고 있지만 출자 규제가 문제될 만한 기업 집단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부당지원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판결도 공정이 이렇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저희가 목격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정위로서는 기업 집단 국까지 만들어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 집단 규제를 아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런 얘기들을 보면 말대로 편법 승계 이슈 별로 잘 보이질 않고, 그 다음에 출자 규제될 만한 대기업 집단도 보이질 않고, 이 부분 부당지원행위 사기편취 부분들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썩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직까지 잘 안 나오고, 큰 흐름을 봤을 때 공정위가 이긴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안 좋게 나온 게 더 많지 않나 싶고요. 그러다 보면 남는 게 엉뚱하다면 엉뚱하게 지정 가지고 계속 고발을 해왔다. 5년, 10년 전에 계열사 제도를 신고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 사건들이 상당히 지난 몇 년 동안 언론을 장식했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지정제도라는 건 말씀대로 그 다음에 뭔가 지정된 기업 집단에 대한 내용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수단에 불과한 건데, 근데 지금은 보면 어떻게 보면 지정이 대기업 집단으로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오히려. 왜냐면 나머지는 걸릴 게 없으니까 안 하면 되는 거고,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지금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 보면 걱정스러운 환경도 요 맨 마지막 요 파트에 제가 잠깐 써놨습니다. 이 기업 집단 이슈는 뭐 8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갈수록 더 이념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이념화된 문제를 정말 합리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리더십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자라고 하는 리더십이 정치권 아니면 재계 아니면 학계, 이 논의를 주도할 만한 그 어디에서도 말도 이런 리더십은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갖다 쓰고 버릴 수 있는 카드이고, 대기업 집단 이슈는 그 어떤 정치 세력도 현행 규제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지 않습니다. 공정이 마찬가지, 공정위가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한다는 건 그건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고, 여의도에서 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규제를 아예 프레임워크를 바꿔버릴 거야. 그런 의미에서 공정위가 추동력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이죠. 상당히 패러다임이 요구하지만 그 환경은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 어차피 제가 학계에 있는 저로서는 조금 더 아카데믹한 어프로치를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문제가 뭔지는 좀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지 않냐,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결국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도 쓰고 있는 이 경제로 집중이라는 용어, 우리 헌법에서도 쓰고 있는 경제 집중이라는 용어, 이 경제 집중이 뭘 지칭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폐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규제를 강화하자고 한다고 하면 규제를 강화를 얘기하는 정치 집단이 그걸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냥 재벌 규제, 내지 규제 강화 라고 하는 말만 외칠 것이 아니라 뭔가 논증이 필요하지 않냐. 막연한 스토리텔링이나 폴리티컬 프로파간다로만으로는 그건 전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당초 저희 대개 집단 규제를 그냥 재벌 규제라고 거의 같은 말로 쓰기도 했었지만 80년대에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할 때 인식했던 재벌이라고 하는 존재는 몇 가지 개념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재벌은 적어도 자기 힘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각종 특혜가 분명히 따라다녔다는 것이고요. 해방 이후에,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총수 1인이 지배한다라는 특징, 내 개념적인 요소가 있고, 마지막으로 승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어떤 보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요소들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는데, 겨우 이제 신흥 대기업 집단, 그 다음에 적지 않은 대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여기에 맞지 않는, 이들 요소하고 맞지 않는 경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 기업 집단들이 뭔가 정말, 발전적인, 사고를 해서, 뭔가 이런, 말 그대로 당초 타겟이었던 재벌의 특성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지금 세상이, 시장이 너무도 변해서 그러한 방식으로는 개별 기업이든 기업 집단이든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런 방식으로, 문어 방식으로 막 정말 확장한다. 그냥 빚 얻어가지고 계속 계열사를 늘린다.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80년대, 60년대, 70년대 여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돼 있고 정교화돼 있기 때문에 정말 중간중간 여러 단계에서 사실은 커트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스펙투스에서 과연 그러면 향방은 어떠냐, 정말 웨이아웃이 어디냐, 정말 퀘션입니다. 그리고 이 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제가 명확한 대안을 드리기 어렵다. 오히려 참 퀘션이 자꾸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올바른 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여전히 우리 공정거래법에 녹아있는 이 일반 집중의 규제라는 것이 과연 여전히 2022년에도 내지는 2050년에도 과연 일반 집중이라는 게 여전히 타당한 명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과연 그렇다면 절대적인 사이즈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정말 국민경제 차원에서 경제 집중을 걱정해야 하는가. 어차피 사이즈를 가지고 5조 원 이상부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이 정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집중을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가. 50조에 되느냐 100조에 되느냐. 아시다시피 지정된 기업단 중에는 이게 상위 탑3, 탑5와 하위하고 사이에는 자산 총액도 너무나 큰 갭이 있잖아요. 이들을 다 우리가 경제 집중으로 묶는다는 것이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지배 괴리 얘기는 결국 지배구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지배구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많이 전환된 걸 감안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결국 지금 그룹마다 나름대로 다 나름의 독특한 지주회사 체제로 많이 갔지만 아직 가지 않은 내지는 가지 못한 곳들도 있고, 가지 못한 경우에도 그룹 내에 몇 개만 지주회사 체제로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과거의 순환출자 때보다도 훨씬 더 그룹의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들한테 가장 최적의 지배구조는 결국 누군가가 수학 문제 푸듯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그룹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거의 창조해내는 거거든요. 우리 상황에 가장 걸맞는, 그 다음에 효율적이면서도 뭔가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지배구조는 그룹의 과제인 거예요. 중요한 거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누구보다 제일 많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최적의 지배구조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결과다. 경쟁에서 그 그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최적의 지배 구조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시간을 두고 보면. 그래서 이른바 이제 원래 저 학계에서도 일부 이제 지배 구조 경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컴피티션 포 거버넌스라는 표현도 쓰는데 결국 시장 경쟁의 힘을 한번 믿어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요. 마지막 그룹 승계라고 하면 사실 승계도 아까 말씀드린 거의 3, 4세 승계가 거의 많이 이루어졌고 또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뒤에 앞으로 4세 승계, 5세 승계 때는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이슈가 제기되지 않을 것 같다. 대체로는 예외는 있겠습니다만 편법 승계가 정말 문제라면 그것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 편법 승계를 막는 것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것은 세법이나 형법이나 기타 다른 법적인 수단을 통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요 과제 부분은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그냥 짧게 1분 안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공정위 규제기관으로서 공정위도 뭔가 뭐 지금 와서 대기업집단 정책의 틀을 확 바꾸겠다고 드라이빙을 걸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태도는 전향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행령 이제 입법 예고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부분은 이게 다소 조금 축소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라는 건 결국 이제 우리 기업 집단의 범위, 내 바운더리를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바뀌는 환경에 맞게 좀 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내용적인 규제를 보더라도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일부 규제를 조금씩 완화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과연 경제 집중을 규제한다면 왜? 그 다음에 어떤 수단으로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이른바 목적과 수단의 어떤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는 뭔가 논거를 내진 근거를 공정위가 좀 보여주는 올해 전향적으로 정치권이든 학계든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대기업집단 규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또 그만큼 좀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대기업집단이 운영될 수 있느냐는 결국 총수가 어떻게 변하느냐하고선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총수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국민 여론이 변하지 않고요. 정치권에서도 변화가 없고요. 당연히 공정위도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총수 스스로 원래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총수의 역할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총수의 보이스가 워낙 세기 때문에 결국 총수가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 기업 집단을 통한 뭔가 불건전한 경제 집중이라든가 아니면 뭐 승계 문제라든가 그 어떤 것들도 결국은 원만하게 해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 최소한 항상 그러잖아요. 총수가 최소한 법이라도 확실히 지켜라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픈 얘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무슨 뭐 윤리 경영, 윤리는 법을 지킨 다음 얘기고 윤리를 얘기하기 전에 적어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합의된 법률이라도 지켜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겨우 이제 기업 집단 단위의 아주 강한 준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 아주 기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만들고 그게 작동되고 그 성과가 알려지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기업 집단 그다음에 총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법 승계라는 게 이슈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여전히 일부 씨앗은 내지는 뭐 불씨는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혹을 말 그대로 끌어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총수를 염두에 둔 기업 집단 단위의 준법 감시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사실 뭐 여기 지금 뭐 뉴스픽이다 보니까 제가 언론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또 뭐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한 바는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게 그룹 차원의 준법 감시를 해보겠다라고 야심차게 시작한 대표적인 그룹이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2기에 이미 돌입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2기 준감위가 시작된부터는 사실 저는 삼성 준감위는 사실상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동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그 어떤 이유든 간에 그 화살은 나중에 5년, 10년 뒤에 화살은 반드시 다시 총수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기껏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준감위가 지금
제대로 굴러간다라고 저는 평가하지 않거든요.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역시나 안 변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또 줄까봐 사실은 그 바라보는 눈이 저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어쨌든 상당히 좋은 어떤 선례로서 삼성의 중감위가 자리를 잡고 다른 그룹들도 따라가고 등등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면 훨씬 더 뭔가 저희가 대기집단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기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솔직히 뭐 삼성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나머지는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잘 작동하는지를 떠나서 아예 그룹 차원의 어떤 준법 감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보면 대기업집단 스스로도 분명히 스스로도 정말 패러다임을 바꿔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기업집단의 합리적인 어떤 규제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기업집단의 문제만이 아니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대기업집단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전망의 문제다. 더더구나 이게 각자 도생에 맡겨지는 그런 추세 속에서는 대기업집단이 과연 그 파고를 얼만큼 잘 넘느냐라는 것이 경제를 넘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호의 존망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긴박한 마음으로 뭔가 이 관련된 여야 관계부처 전문가들을 아우르는 뭔가 이런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아니면 정말 저희 다음 세대 내지 21세기 후반부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